전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우러러보는 프랑스 보르도의 300년 된 최고급 포도밭.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이 신성한 땅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잎은 붉게 타들어가고 포도알은 미라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300년간 향긋한 흙내음을 뿜어내던 대지에서 식초를 쏟은 듯한 지독한 산성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농업학자들이 수십억 원어치의 첨단 화학 약품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독한 약품은 오히려 땅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놓았죠. 지렁이도 풀벌레도 그 흔한 잡초 한 포기조차 살아남지 못한 완벽한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백억짜리 포도밭을 살려낸 것은 최첨단 비료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쓰레기장에서나 뒹굴 법한 시커먼 잿가루였습니다. 숯덩이와 타다 만 나무 껍질이 둥둥 떠다니는 시커먼 구정물. 하수구에서 퍼올린 듯한 끔찍한 똥물이었죠. 신성한 땅에 쓰레기를 붓는다며 극대노한 프랑스 장인. 하지만 이 미개해 보이던 시커먼 잿물이 수십억짜리 첨단 화학. 약품이 두 손 들고 포기한 죽은 땅을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콧대 높은 프랑스 장인을 흙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기적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피에르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300년째 가문의 포도밭을 지켜온 와인 장인이죠. 우리 가문의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프랑스 국빈 만찬에 올랐던 예술품이자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프랑스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보르도에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와인을 모르는 사람조차 우리 집 앞을 지날 때면 모자를 벗어 인사할 정도니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저택의 지하셀러에는 300년치 빈티지가 빼곡히 잠들어 있습니다. 한 병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이죠. 세계 각지의 수집가들이 1년을 기다려도 손에 넣지 못하는 돈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와인입니다. 매년 가을 수확이 끝나면 전 세계 와인 평론가들이 보르도로 몰려듭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우리 가문의 밭이에요. 그 밭을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고 제가 이 세상에 숨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제 포도밭은 수십 대의 첨단 토양 분석기와 최고급 화학 비료로 완벽하게 통제됩니다. 흙의 산도, 수분, 미네랄 함량까지 소수점 두 자리로 관리하는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300년을 이어온 우리 가문의 철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그 위의 선조들에게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과학과 규율의 유산이죠. 저는 그 유산의 마지막 수호자라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 가문의 포도밭은 영원히 빛날 거라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 해 전 제 외동딸 소피가 한국인 청년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진우. 첫눈에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세련된 와인의 낭만이라곤 눈곱만큼도 모르는 묵묵히 몸만 쓰는 동양인이었으니까요. 와인잔 하나 제대로 잡을 줄 몰랐습니다. 포도 품종의 차이도 때루아의 의미도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격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찬에서 저는 자존심을 걸고 우리 가문 최고의 빈티지를 열었습니다. 1982년산. 이 한 병이면 서울 강남의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가격이죠. 진우가 첫 모금을 머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한 말이라곤 맛있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300년 역사가 응축된 한 모금에 대한 감상이 고작 그것이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냅킨을 내던졌습니다. 300년 넘게 이어온 이 가문의 격에 와인의 뜻조차 모르는 동양인이 사위로 들어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피에게 당장 헤어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외고집인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밭은 포기할 수 없다며 진우를 데리고 보르도에 눌러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진우를 밭 일꾼으로나 쓰기로 했습니다. 가문의 사위가 아니라 그저 싸구려 노동력으로 말이에요.
식탁에서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어요. 소피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라고 불러도 저는 차갑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동양인 청년은 우리 가문에서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묘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김없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별이 떠있는 캄캄한 새벽녘, 보르도의 차가운 안개를 뚫고 혼자서 밭길을 걸었어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굽은 채로 한 그루 한 그루 포도나무 밑동을 손으로 매만지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나무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뿌리 근처의 흙을 귀 기울여 살폈어요. 잡초를 일일이 맨손으로 뽑아내고 딱딱하게 굳은 흙덩이를 손가락 힘만으로 부수어 나무 뿌리가 숨 쉴 수 있게 풀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흙 냄새를 맡기도 했습니다. 코를 땅에 거의 박다시피 하고 킁킁거리는 모습이 동물 같아 보이기도 했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밭의 일꾼 10명이 하루에 하는 일을 이 청년은 혼자서 끝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의 손톱 밑에는 까만 흙이 가득했고 무릎과 팔꿈치는 온통 흙투성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에서는 소금기가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가문의 후계자로 인정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전통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그의 방식은 너무 투박했고 너무 원시적이었으니까요. 수천만 원짜리 토양 분석 장비가 있는데 손으로 흙을 만져서 뭘 알겠습니까? 과학이 아니라 몸뚱이로 밀어붙이는 농사는 100년 전 소작농이나 하는 짓이라고 코웃음 쳤습니다. 한 번은 진우가 밭에서 돌아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이 구역 포도나무 뿌리가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흙이 너무 딱딱해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고요.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기계가 이상 없다고 하는데 당신 손이 기계보다 낫다는 거냐고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밭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 뒷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 아내 말이 많이 달랐습니다. 종종 창가에 서서 진우의 굽은 등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곤 했어요. 왜 웃느냐고 물으면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한 번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손을 잘 보라고요. 흙을 만지는 저 손이 당신의 기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분석 장비 앞에서 맨손 타령이라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또렷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동양인 청년을 매일 새벽 어김없이 그토록 묵묵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인지. 말 한마디 불평 한마디 없이 피에르. 가문의 밭을 제 몸처럼 돌보는 저 고집스러운 성실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내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저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300년 가문의 과학과 전통 앞에서 저 투박한 맨손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제 300년 가문의 시계를 멈춰 세울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평화롭던 보르도의 악몽이 시작된 것은 지난 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고 봄비는 기록적으로 많이 내렸어요. 기상학자들은 이상 기후를 경고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300년 동안 가뭄도 홍수도 2번의 세계대전도 이겨낸 땅이니까요. 이까짓 비 좀 많이 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봄비가 그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멎었는데도 밭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웅덩이에 고인 빗물이 썩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냄새는 땅 자체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0년간 생명을 품어온 대지가 처음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신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듣기를 거부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며칠 뒤 밭 한 구석에 포도나무 잎에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잎사귀 두세 장에 불과했어요. 대수롭지 않은 곰팡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반점은 밭 전체로 번졌습니다. 잎이 붉게 그리고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 성냥불을 갖다 대기라도 한 것처럼 가장자리부터 오그라들며 바싹 말라 부스러졌습니다. 이른바 뿌리 썩은 병이었습니다. 토양이 극도로 산성화되면서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속부터 썩어 들어가는 포도밭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병이었죠. 아침에 멀쩡하던 나무가 저녁에는 잎을 다 떨구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불길이 땅속을 타고 번지는 것 같았어요. 병에 걸린 나무의 껍질을 벗겨보면 안쪽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독이 나무 전체를 삼키고 있는 거였죠. 건강한 포도나무라면 껍질 안이 연두빛으로 싱싱해야 하는데 마치 숯을 먹인 것처럼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포도알은 더 참혹했습니다. 수분을 잃은 열매들이 미라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졌어요. 손으로 건드리면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탱글탱글하던 보랏빛 포도알이 시커먼 건포도보다 못한 껍데기로 변해버렸죠. 300년간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우리 가문의 포도가 나무에 매달린 채 미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알 한 알이 곧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될 보석들이었는데 그 보석들이 눈앞에서 재로 변하고 있었어요. 수확을 기다리던 일꾼들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30년 넘게 우리 밭에서 일해온 늙은 장릭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라고. 땅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30년 넘게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냄새였습니다. 300년간 향긋한 흙내음을 뿜어내던 이 신성한 땅에서 마치 식초통을 통째로 쏟아부은 듯 톡 쏘는 산성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아십니까? 밭에서 200m나 떨어진 우리 저택의 거실까지 역겨운 산성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을 꽁꽁 닫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300년 된 석조벽돌 사이사이로 시큼한 부패의 냄새가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마리는 밤마다 기침을 했고 소피는 구역질을 참지 못해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다녔습니다. 집 안에 놓아둔 꽃에서조차 향기가 사라졌어요. 이 악취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겁니다. 보르도의 이웃 농장주들까지 코를 틀어막고 우리 밭 근처를 피해 다녔습니다. 수백 년간 보르도의 자랑이었던 우리 가문의 밭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기피하는 악취의 진원지가 된 겁니다. 오랜 친구였던 옆 농장주 앙리마저 전화 한 통 없이 발길을 끊었어요.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300년 명문가의 체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밭에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한때 보석처럼 윤기가 흐르던 땅이 생명력을 완전히 잃고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축축해야 할 흙이 마른 시멘트 가루처럼 푸석푸석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힘없이 흘러내리는 그 흙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흙냄새가 나지 않는 밭이라니요. 그것은 이 땅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위의 선조들이 피땀으로 일군 이대지가 속절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흙 속에서 꿈틀대던 지렁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흙을 뒤집어봐도 곤충 한 마리, 미생물의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포도밭 사이를 날아다니던 꿀벌도 아침마다 노래하던 돼새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생명의 소리가 사라진 밭은 한낮에도 묘지처럼 고요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밭은 어제보다 더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푸르렀던 구역이 하룻밤 사이에 검게 변해 있었어요. 어제까지 버티던 나무가 오늘 아침에는 앙상한 뼈다귀만 남기고 잎을 다 떨구어 버렸습니다. 밭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죽음이 이제 한복판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처음 반점이 나타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수만 평의 밭 중 성한 곳이라곤 한 뼘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문의 300년 역사가 실시간으로 썩어 들어가는 것을 두 눈 뜨고 멀뚱히 지켜봐야 하는 고통.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 형체도 없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밤마다 지하셀러에 내려가 300년치 빈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와인들의 역사가 나의 무능으로 내 대에서 끊기는 건 아닌지. 손이 떨려 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조들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나를 질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가문의 불씨를 내가 꺼뜨리는 거냐고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밭으로 나가면 차가운 이슬 속에서 진우만이 묵묵히 병든 나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병든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 뿌리 근처에 흙을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는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런 말을 걸지 못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이 완벽했던 대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일까요? 저는 무너지는 밭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300년의 기도를 한순간에 배신하는 이 잔인한 하늘을요. 하지만 진정한 재앙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프랑스 최고의 농업학자들을 불렀어요. 파리의 국립농업연구소에서 박사급 연구원 넷이 날아왔고 보르도 대학의 토양학과 교수 둘이 합류했습니다. 최고 중의 최고들이었죠. 이 나라 농업계에서 이들의 말 한마디면 정책이 바뀔 정도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밭에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산성 냄새에 코를 틀어막으며 방독면부터 챙겼습니다. 300년 명문가의 밭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서는 학자들의 모습이라니.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매달렸어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제발 이 밭을 살려달라고요. 그들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이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과학이 나섰는데 설마 해결 못하겠습니까? 수십 대의 방제 트럭이 밭 입구에 도열했습니다. 최신형 농업 드론 6대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트럭에서는 수십 톤의 화학약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균제, 항진균제, 토양개량제, 산도조절제. 이름조차 외우기 어려운 최첨단 약품들이었죠. 한 통에 수백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정밀한 계산 아래 밭의 구역을 나누고 드론으로 하늘에서 트럭으로 땅에서 동시에 약품을 들이부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가리지 않는 전면전이었어요. 이것이 서양의 방식이었습니다. 병을 발견하면 가장 독한 약으로 때려잡는 것. 그것이 과학의 힘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자본과 프랑스 최고의 두뇌가 힘을 합쳤으니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우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해결할 문제에 밭일꾼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진우의 얼굴에 스친 그림자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니, 참혹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재앙이었어요. 독한 화학약품은 병균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땅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토양은 쇳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어요. 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요.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 같았습니다.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고 표면 위로 흘러넘쳤어요. 땅이 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약품의 독성 때문에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던 포도나무마저 검게 말라 죽어갔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줄기가, 가지가, 심지어 팔뚝만 한 굵은 몸통까지 속부터 시커멓게 죽어갔습니다. 300년을 살아온 고목 같은 포도나무가 화학약품을 맞고 단 사흘 만에 까맣게 타 죽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안고 비명을 질렀어요. 이 나무는 제 증조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였습니다. 3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이 노목이 인간이 만든 약품 한 번에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약품이 뿌려진 밭 주변의 모든 생명이 몰살당했습니다. 잡초가 하얗게 말라 죽었고 흙 속의 지렁이들은 땅 위로 기어나와 꿈틀대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풀벌레도 개미도 하다못해 그 지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곰팡이조차 자취를 감추었어요. 드론이 뿌린 약품이 바람을 타고 퍼지면서 밭, 가장자리의 야생화 굴락까지 하룻밤 만에 갈색으로 시들어 버렸습니다. 한때 포도밭 사이를 날아다니며 수분을 도왔던 꿀벌과 나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제는 그 어떤 날갯짓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벽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살리겠다고 뿌린 약이 마지막 생명의 불씨까지 꺼뜨려 버린 겁니다. 밭 한가운데 서면 사방이 온통 잿빛이었어요. 검게 죽은 포도나무와 하얗게 마른 잡초, 그리고 약품 잔여물이 뒤섞인 기괴한 풍경이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300년 전 선조가 처음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던 날, 이 대지가 이토록 처참하게 죽어가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화학약품의 톡 쏘는 냄새가 산성 악취와 뒤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코와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학자들은 일주일간의 관찰 끝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양이 완전히 산성화된 데다 화학약품의 잔류물까지 겹쳐서 회복 불능 상태라고요. 토양 속 산도가 정상 범위의 5배를 넘어서 어떤 식물도 생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화학약품의 중금속 잔류물까지 겹쳐서 어떤 약을 더 써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 밭을 전면 폐기하고 새 땅을 찾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요. 사형 선고였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이 밭을 갈아엎으라고요. 선조들이 피땀으로 가꿔온 이 땅을 쓰레기처럼 버리라고요.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원인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병이 나니까 더 독한 약을 붓고 약이 안 드니까 더더욱 독한 약을 붓고 약을 부을수록 땅은 더 죽어갔는데 저는 그 악순환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병보다 약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의 오만이 제 손으로 제 밭을 죽인 겁니다. 학자들이 떠난 뒤 텅 빈 밭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듯 접혔습니다. 눈앞에는 검게 말라 죽은 포도나무들의 행렬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뿌린 약품의 흰 잔여물이 밭 위에 서리발처럼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전쟁이 지나간 전장 같았습니다. 과학도 자본도 300년의 명예도 한낱 잿더미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밭 위에 이마를 대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죽은 흙에 눈물이 떨어져도 그 메마른 땅은 눈물조차 흡수하지 못하고 동그란 방울째 굴러갔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우만 빼고요. 저 멀리 밭끝에서 진우가 죽은 나무 한 그루 앞에 쭈그려 앉아 뿌리를 매만지고 있는 것이 아른거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진우의 눈에 눈물이 아닌 이상한 빛이 번뜩이고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모두가 포기한 깊은 밤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빈티지를 열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 싸구려 술이나 들이켰습니다. 어차피 이 밭이 끝나면 더 이상 최고급이니 빈티지니 하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을 테니까요. 아내 마리는 제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자기 방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집 안 전체가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일꾼들은 이미 대부분 짐을 싸고 떠났어요. 30년을 함께한 장 윅조차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밭이 죽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300년 가문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쓸쓸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밭을 폐기하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마실 힘조차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무거운 것이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거리는 쇠바퀴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묵직한 것이 돌바닥 위를 긁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아내와 소피도 놀라 뛰쳐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달빛 아래
진우가 커다란 수레를 끌고 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거적대기에 쌓인 무거운 포대가 수십 개나 실려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도 그 포대들이 시커먼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대체 이 한밤중에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저는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죽은 밭에서 풍겨오는 산성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진우는 밭 한가운데서 커다란 통 3개를 세워놓고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대를 칼로 째서 안에 든 내용물을 통 속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시커먼 가루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가루는 숯덩이처럼 까맣고 타다 만 나무 껍질 조각이 듬성듬성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가루 위에 양동이로 지하수를 퍼부었어요. 가루와 물이 섞이면서 시커먼 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하수구에서 퍼올린 듯한 끔찍한 몰골이었어요. 숯덩이와 타다 만 나무 껍질이 둥둥 떠다니는 시커먼 구정물. 거기서 올라오는 냄새가 역겨운 똥물 같았습니다. 진우가 긴 막대기로 그 액체를 휘저을 때마다 시커먼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어요. 마치 마녀의 가마솥 같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백억 원짜리 포도밭에 저 역겨운 구정물을 뿌리겠다고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어치 첨단 화학약품도 실패한 이 죽음의 땅에 동네 쓰레기통에서 긁어모은 시커먼 잿물을 들이붓겠다고요. 이건 농사가 아니라 모독이었습니다. 신성한 보르도의 땅에 동네 쓰레기나 다름없는 것을 들이붓다니 이건 농사가 아니라 장난질이었어요. 300년 선조들이 이 꼴을 보면 관 뚜껑을 열고 나올 겁니다.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달려가 진우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내 신성한 포도밭에 쓰레기를 뿌려 완전히 독살하려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죽어가는 밭에 저 끔찍한 똥물 같은 것을 부으면 정말 끝장이 나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당장 이 밭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이 가문의 문턱을 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진우는 멱살을 잡힌 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째서 이토록 차분한 겁니까?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세게, 아주 세게요. 제 아내 말이었습니다. 그 마리가 이렇게 강한 힘으로 저를 잡은 것은 결혼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내의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만두라고요, 피에르. 이건 쓰레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우와 함께 지난 일주일 동안 보르도 시내를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며 모아온 것이라고요. 동네 화덕빵집, 피자 가게, 벽난로가 있는 오래된 식당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아궁이에서 퍼낸 나무재를 구걸하다시피 모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빵집 주인은 미친 여자 취급을 했고 어떤 식당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이것만 있으면 밭을 살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 속에 담긴 확신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소피가 달려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진우 말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나무재라고요. 아궁이에서 나온 시커먼 재를요. 보르도의 우아한 귀족 부인이었던 내 아내가 이 무식한 이방인과 함께 동네 빵집과 식당의 쓰레기통을 뒤졌단 말입니까? 한때 사교계의 꽃이라 불리던 마리가 화덕 밑바닥을 긁어 시커먼 잿가루를 자루에 담아왔다고요. 그 우아한 손으로요. 매일 아침 장미향 핸드크림을 바르고 주말마다 네일숍에 가던 그 섬세한 손으로 빵집 아궁이 바닥을 긁어냈다고요. 도대체 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저는 아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마리의 두 손이 시커멓게 물들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일주일간 재를 모으고 나르느라 손톱 밑까지 까매진 아내의 손을요. 그 손에는 밴드가 2개나 붙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재 포대를 나르다가 다친 거였어요. 세상에,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우는 멱살에서 풀려난 뒤에도 아무 말 없이 다시 통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묵묵히 잿물을 저었어요. 그 뒷모습이 달빛에 비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죽은 밭 위에서 혼자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처럼 진우의 등은 단단하고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시커먼 구정물에서 올라오는 악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사위의 눈빛에 담긴 것이 무모함이 아니라 간절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왜 이 사람 편에 섰는지, 왜 시커먼 재를 모으러 다니면서도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단호한 눈빛에 눌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내와 딸, 두 여자의 눈에 담긴 절박함이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진우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제 허락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는 흐트러짐 없이 묵묵히 통 속에 시커먼 잿물을 양동이에 퍼담아 죽어가는 포도나무의 뿌리 근처에 천천히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잿가루가 죽은 흙 위를 천천히 덮어갔어요. 마치 하얗게 굳어버린 상처 위에 검은 약을 바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움직임은 정확하고도 조심스러웠어요. 한 그루 한 그루 뿌리 근처의 흙을 손으로 살짝 파헤친 뒤 잿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덮어주었어요. 마치 아픈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는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수십억 원어치 화학약품을 거침없이 들이부었던 학자들의 거칠고 기계적인 동작과는 전혀 달랐어요. 진우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게 시간을 들였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다급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뿌리 가까이 잿물을 붓되 직접 뿌리에 닿지 않게 주변에 흙에 적셨어요. 흙이 잿물을 천천히 빨아들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음 나무로 넘어갔습니다. 한 그루에 몇 분씩 걸렸어요. 수천 그루의 나무가 있는 밭에서 그 하나하나에 이렇게 정성을 들이다니. 이건 기계적 방제가 아니라 치료였습니다. 진우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마치 기도 같기도 하고 나무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어느 날 밤 자기에게 찾아와 말했다고요. 이 땅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땅이 너무 많은 약에 중독되어 스스로 숨쉬는 힘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사람으로 치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아서 면역력 자체가 무너진 환자 같은 상태라고 했답니다. 그런 환자에게 더 강한 항생제를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먼저 무너지는 거죠. 진우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아궁이 젤을 쓴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반신반의했어요. 세상에 어디 동네 쓰레기통의 잿가루로 수백억짜리 포도밭을 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하지만 진우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고요. 어차피 학자들도 포기한 밭이니 잃을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미친 짓이라도 해보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밭이 죽어가는 걸 구경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아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선조들은 수천 년 전부터 산성화되어 죽어가는 땅을 살릴 때 아궁이 젤을 썼다고요.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에는 천연 알칼리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산성으로 변한 흙의 독을 자연스럽게 중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재 한 줌이 산성 흙과 만나면 마치 뜨거운 열에 시달리는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는 것처럼 흙의 열을 식혀준다고요. 급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감싸 안으면서 자연의 균형을 되돌려 놓는 것이랍니다. 화학약품으로 땅을 억지로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재가 흙 속의 산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돌려주는 것이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재 속에 포함된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이 식물에게 천연 영양분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었어요. 독을 빼면서 동시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니. 병을 죽이기 위해 더 독한 약을 부어서 땅까지 죽여버린 서양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철학이었습니다. 같은 목적, 같은 문제 앞에서 이토록 다른 접근법이 있다니요. 충격이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어요. 나는 병을 잡겠다고 더 강한 약,
더 독한 화학 물질을 들이부었습니다. 병이 안 죽으니까 용량을 2배, 3배로 늘렸어요. 결과적으로 병균보다 땅이 먼저 죽었습니다. 약이 병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수십억 원의 자본과 최고의 과학이 해낸 것이라곤 이미 아픈 환자에게 독약을 들이부어 끝장을 낸 것뿐이었어요. 수술실에서 환자를 살리겠다며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낸 꼴이었습니다. 도구로 독을 잡겠다는 우리의 오만함.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교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온 것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 흙 스스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는 것. 때리는 것이 아니라 보듬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농법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어요. 뿌리 깊은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우리 서양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양의 지혜. 300년간 과학의 결정체라고 자부했던 우리의 농법이 사실은 땅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수천 년 전 한국의 농부들이 이미 터득하고 있던 진리를 나는 300년. 역사의 후광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말 대신 손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잿물을 흙에 붓는 그의 손놀림 하나하나가 수천 년 한국 농업의 지혜를 담은 무언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동양인 청년이 매일 새벽 흙을 만지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이해할 것 같았어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기계는 흙의 숫자를 읽지만 진우의 손은 흙의 마음을 읽는다고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300년 동안 기계로만 흙을 관리해온 제가 정작 흙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러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커먼 잿물이 죽은 흙 위로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진우는 밭 한 구역의 모든 나무에 잿물을 다 부었어요. 시커먼 잿가루가 덮인 흙은 마치 화산재에 뒤덮인 대지처럼 검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이 시커먼 구정물이 정말 수십억짜리 화학약품이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잃을 것은 다 잃었습니다. 이 미친 짓이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이 참담하고도 아이러니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과학이 실패한 자리에 동네 빵집 쓰레기통에서 건져온 제가 마지막 카드로 남다니요. 세상이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습니까? 그날 이후 진우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뙤약볕이 내리쬐었어요. 보르도의 여름 햇살은 사정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대지를 달궈서 한낮이면 밭 위의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일렁거렸어요. 진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천 그루의 포도나무를 한 그루도 빠짐없이 돌았어요. 잿물을 양동이에 퍼담아 나무 뿌리에 붓고 화학약품의 쇳덩어리처럼 굳어버린 흙을 맨손으로 직접 뒤집었습니다. 삽을 쓰면 뿌리가 다칠 수 있다며 10손가락으로 흙을 파고 부수고 풀어주었어요. 수천 그루를요. 일일이요. 맨손으로요. 점심때 소피가 밥과 물을 가져다 주면 서서 몇 숟갈 떠먹고는 바로 다시 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곤 없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서 그림자가 사라질 때에도 진우는 뙤약볕 아래 엎드린 채 흙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목덜미와 팔뚝은 벌겋게 타서 껍질이 벗겨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재를 물에 풀어 만든 잿물은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피부에 닿으면 단백질을 녹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빨래할 때 쓰던 잿물이 그렇게 독한 겁니다. 장갑을 끼면 될 텐데 진우는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장갑을 끼면 뿌리의 미세한 감촉을 느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살아있고 어디가 죽었는지 맨손으로 만져봐야만 알 수 있다고요. 살아있는 뿌리는 손끝에 미세한 탄력이 느껴지고 죽은 뿌리는 푸석푸석하게 부서진답니다. 그 차이를 장갑 낀 손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손이 녹아내리는 한이 있어도 장갑을 벗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피부가 녹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맨손으로 흙을 만져야 할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우는 맨손으로 시커먼 잿물을 바르고 맨손으로 독한 잿물이 스며든 흙을 뒤집었습니다. 이틀째부터 진우의 손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등의 피부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사흘째에는 손바닥 피부가 하얗게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나흘째에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갈라진 틈 사이로 시커먼 재가 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닷새째, 손톱 밑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독한 잿물에 살이 녹아내리고 뙤약볕에 상처가 말라붙었다가 다시 잿물에 젖으면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진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다음 나무로 또 다음 나무로 기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밭바닥을 기어다니며 한 그루 한 그루 포도나무 뿌리를 살폈습니다. 어떤 나무 앞에서는 한참을 멈추고 뿌리를 쓰다듬었어요. 살아있는 뿌리를 찾은 거였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것이 저는 왜 그리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의 무릎도 찢어졌어요. 팔꿈치도 벗겨졌습니다. 온몸이 시커먼 잿물에 범벅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지쳐 쓰러져 잠든 진우를 소피가 밭에서 업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손에 피딱지가 붙은 채 잠든 남편을 보며 소피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진우는 또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작업복 위로 반창고와 붕대를 덕지덕지 붙인 채로요. 넷째 날 밤 저는 몰래 진우의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엿보니 진우가 화상 연고를 손에 바르며 이를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소피가 곁에서 울먹이며 제발 하루만 쉬라고 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를 쉬면 나무가 하루를 더 아프다고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창문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서요. 밖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나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진우의 눈을 마주볼 자신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와인잔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이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저 밭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위의 까만 손 앞에서 이 반짝이는 잔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손이 떨려 잔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 소리가 제 자만심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뒤 우물가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몰래 다가가 보았습니다. 진우가 우물물로 손을 씻고 있었어요. 아니, 씻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독한 잿물에 짓물러 피부는 붉게 벗겨져 있었고 갈라진 틈 사이로 시커먼 재가 살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피가 물에 번져 나왔습니다. 손을 물에 담글 때마다 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고통을 참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내 마리가 수건을 가져와 그의 손을 감싸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소피는 아버지 대신 남편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가 무시했던 그 사위를 위해 울고 있었어요. 진우는 아픈 손을 감춘 채 괜찮다고 내일이면 나을 거라고 웃어 보였습니다. 시커멓게 물든 손으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거대한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나는 300년 가문을 지킨다며 입으로만 떠들었지 죽어가는 흙에 손을 얹고 피눈물을 흘린 적이 있던가요? 수천만 원짜리 와인잔은 들 줄 알면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 맨손으로 흙을 파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핏물이 밴 이방인의 까만 두 손이 고결한 척하던 나의 자만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손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나는 와인잔이나 들고 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300년 가문의 주인이라는 사람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진우의 시커먼 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피가 배어나는 그 까만 손이 죽어가는 포도나무를 어루만지는 장면이요. 창밖에서 새벽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곧 진우가 또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그 까만 두 손이 다시 흙을 파겠지요.
저는 처음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사람 곁에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창문 뒤에 숨는 비겁한 인간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잿물을 뿌리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진우 옆에 서서 양동이를 날랐고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함께 흙을 뒤집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잿물을 너무 세게 부어서 뿌리 근처에 흙이 패이자 진우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아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그 까맣게 헐어버린 손이 제 손을 감싼 순간 전기가 통하듯 온몸이 떨렸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따스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위의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니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밭에 큰 변화는 없어 보였어요. 시커먼 잿가루가 덮인 흙은 여전히 검고 메말라 보였고 포도나무의 앙상한 가지들은 여전히 겨울나무처럼 볼품 없었습니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혹시 다 소용없는 짓이었던 건 아닐까?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어요. 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흙과 나무만 바라보며 오직 손으로 대답했어요. 그 침묵이 자신감인지 절박함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마리는 매일 저녁 잿물의 양과 토양 변화를 수첩에 기록했어요. 진우가 알려준 방식대로요. 수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도 측정기에는 여전히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보름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보슬비가 내렸어요. 보르도의 봄비답게 부드럽고 따스한 비였습니다. 새벽녘에 비가 그치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밭으로 나갔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달랐어요. 코끝에 묻어나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어요. 몇 달 동안 코를 찌르던 그 역겨운 산성 냄새가, 식초통을 쏟은 듯 지독하던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향긋하고 깊은 흙내음이었어요. 300년 동안 이 밭을 감싸고 있던 생명의 냄새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혹시 내가 환각을 보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틀림없었습니다. 흙이, 이돼지가 다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흥분에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밭 안쪽으로 뛰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밭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커먼 포도나무 가지를 떨리는 손으로 매만졌어요. 그리고 숨이 멈추었습니다. 까맣게 말라 비틀어져 있던 가지의 끝에 작은 초록색 점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순이었어요. 영롱한 초록빛 새순이 이슬을 머금은 채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한 그루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밭을 뛰어다니며 나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나무마다 작은 초록점이 돋아나 있었어요. 2그루, 3그루, 10그루. 밭 전체의 나무에서 초록색 새순이 일제히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검은 잿빛 대지에서 에메랄드 보석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접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흙을 움켜쥐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시멘트처럼 딱딱했던 흙이,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던 죽은 흙이, 이제 손가락 사이에서 보드랍게 부서졌습니다. 촉촉했어요. 살아있는 흙의 감촉이었습니다. 흙 속을 들여다보니 작은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지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작은 생명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여기 있다는 것은 흙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수십억 원의 첨단 화학약품이 무참히 망쳐놓았던 이 땅을 버려진 쓰레기 취급받던 투박한 아궁이 제가 완벽하게 정화한 것입니다. 과학이 포기하고 돈이 포기하고 인간의 지식이 포기한 이 죽음의 땅을 이름도 없는 시커먼 잿가루가 되살린 겁니다.
아궁이에서 퍼낸 나무재가 프랑스 최고의 두뇌들이 이루지 못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벅차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흙 위에 엎드려 이마를 대었습니다. 300년 전 선조가 했을 것처럼 이대지에 감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서 꿀벌 한 마리가 밭 위를 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날갯짓이었어요. 어디서 살아남아 있다가 온 건지 그 작은 생명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곧이어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새순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밭 가장자리에서는 돼새의 지저김이 들렸어요. 생명의 소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묘지처럼 고요했던 밭에 다시 날갯짓과 울음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죽음의 고요를 깨고 생명의 교향곡이 조금씩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틀림없는 기적이었어요. 진우가 밭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커멓게 물든 두 손에는 여전히 잿물 자국이 가득했지만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달려가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국의 오랜 지혜가 프랑스의 300년 역사를 죽음의 문턱에서 끄집어낸 것입니다. 동네 빵집 아궁이에서 퍼온 시커먼 재가 수십억짜리 첨단 과학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지만 눈앞의 초록빛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진우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말없는 이 청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시커먼 손등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피도 마리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장윅도 모두 울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밭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 엉켜 울었습니다. 초록빛 새순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300년 가문의 시계가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멈춰있던 300년의 시간이 이 작은 초록빛과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보르도의 햇살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수확의 계절이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밭이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초록빛 새수는 무성한 잎사귀가 되었고 그 잎사귀 아래에서 보랏빛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한 알 한 알이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크기였어요. 300년 가문 역사상 가장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최고의 포도가 열린 겁니다. 죽을 뻔했다가 되살아난 나무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은 거였어요. 마치 잿물이 땅의 독을 빼내고 새로운 영양분을 불어넣은 것처럼요. 잿물 덕분에 토양이 자연 상태의 산도를 되찾으면서 300년간 화학 비료에 억눌려 있던 땅. 본래의 힘이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뿌리가 예전보다 더 깊이 땅속으로 파고들어 수분과 미네랄을 빨아올렸고 되살아난 지렁이와 미생물들이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 뿌리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과학이 강제로 통제했던 300년 동안 한 번도 내지 못했던 흙. 본연의 에너지가 잿물 한 방에 봇물 터지듯 폭발한 것이었어요. 잿물이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300년간 화학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대지 본래의 잠재력을 깨워준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이 보면 놀라서 자빠질 일이에요. 자기들이 회복 불능이라고 선고했던 밭에서 역대 최고 품질의 포도가 열렸으니까요. 수확의 날이 밝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돌아온 장윅을 비롯해 옛 일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들 밭에 들어서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죽은 밭이라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눈앞에 펼쳐진 보랏빛 포도밭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장윅은 포도 한 알을 입에 넣고 씹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밭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달콤한 포도는 처음이라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발길을 끊었던 옆 농장주 앙리도 달려왔습니다. 밭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에게 다가와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틀렸다고요. 보르도 와인협회에서도 사람이 나왔습니다. 죽은 밭이 부활했다는 소식에 직접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들 역시 밭을 둘러보고 나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화학약품 없이 아궁이 재로 밭을 살렸다는 사실에 한참을 어리둥절해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양의 전통 농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요. 밭 한가운데에 긴 나무 탁자를 놓고 진우가 직접 수확해 빚어낸 첫 번째 포도즙을 준비했습니다. 갓 짜낸 즙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깊고 농밀한 향기가 피어올랐어요. 화학 비료로 키운 300년의 포도에서는 나지 않았던 땅 자체의 생명력이 담긴 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강렬한 생명력에 저는 그만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잔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와인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대지의 고백이었습니다. 잿물로 되살아난 흙이, 진우의 피투성이, 손이 살려낸 뿌리가, 보르도의 햇살이, 그 모든 것이 이 한 모금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300년간 마셔온 어떤 빈티지보다도 강렬하고 어떤 고급 와인보다도 진한 생명의 맛이었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우가 밭 한쪽에서 소피와 함께 포도를 따고 있었어요. 여전히 시커멓게 물든 두 손으로 포도송이를 조심스레 따서 바구니에 담고 있었습니다. 잿물에 녹았던 피부 위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을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진우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시커멓게 흉터가 진 갈라지고 닳아 지문조차 남지 않은 그 두 손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두 손이었습니다. 300년 가문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은 채 그대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가 놀라서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몰라보았던 이 늙은 바보를 용서해 주십시오. 300년의 과학이 하지 못한 일을 당신의 두 손이 해냈습니다. 이 밭은 이제 당신의 것이오. 당신이야말로 이 가문의 진정한 후계자요. 진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버님의 밭이라고, 아버님의 300년이라고 서툰 한국식 억양의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아버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청년이 저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있었어요. 진우가 울먹이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소피가 달려와 우리 둘을 함께 안았습니다. 마리가 뒤에서 세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보르도의 황금빛 석양 아래 우리 가족 넷이 포도밭 한가운데서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습니다. 장릭이 달려와 함께 울었고 일꾼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보르도의 노을이 우리 모두를 황금빛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셀러에 내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선조들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나를 질책하는 것 같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문의 모든 화학 비료를 폐기했습니다. 저는 가문의 모든 화학 비료를 폐기했습니다. 수천만 원어치의 분석 장비도 창고에 넣었어요. 더 이상 기계가 흙에게 명령하는 농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 보르도 포도밭의 새로운 300년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한국의 잿물 농법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 위대한 한국인 사위의 거룩한 두 손과 함께 말입니다. 시커먼 재에서 피어난 초록빛 기적이 앞으로도 300년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니, 더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아니라 자연의 지혜가 이끄는 밭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흙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이 밭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시커먼 잿가루에서 피어난 초록빛 기적. 그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한국의 지혜와 묵묵히 피를 흘린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300년 가문의 진정한 자부심은 첨단 기계나 최고급 와인이 아니라 흙과 대화할 줄 아는 한 쌍의 손이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수백억 원이 첨단 과학조차 두 손 들고 포기했던 죽은 땅을 살려낸 것은 수십억짜리 화학약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빵집 아궁이에서 퍼온 시커먼 잿가루였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우리 선조들의 오랜 지혜와 손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한 그루 한 그루 포도나무를 살려낸 한국인 사위의 진심. 그 두 가지가 만나 프랑스 300년 명문가의 역사를 죽음의 문턱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시커멓게 헐어버린 사위의 두 손에서 피어난 초록빛. 기적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 장인이 흙바닥에 무릎 꿇고 사위의 손을 부여잡던 그 장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